네, 안녕하세요. 제1고 2학년 2020년 고2 6월 모의고사 해설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고2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실수로 고1 모의고사를 가져왔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나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내일 보게 될 고2 6월 모의고사도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올림푸스 고전 소설도 양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 세 지문은 뇌새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근데 1학년 거다 보니까 사실 너네가 2학년이잖아. 그래서 뭐 2학년 지문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쉬운 편인 건 맞거든. 그래서 그냥 영상을 듣고 내용을 잘 정리만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6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과학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서 원리를 적용하여 전 세계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그러면 19세기 초에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적인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중생대 쥐라기와 같은 대 혹은 기 등으로 나타내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이때 만들어졌대요.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적 시각 척도는 상대적인 시각 척도로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즉 절대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말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1문단에서는 사실 우리가 정리할 게 별로 없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19세기 초에 지질학자들이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서 원리를 적용하여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나 기와 같은 용어가 이때 확립이 되었다는 것까지, 이건 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대나 기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고 상대적인 척도로서 상대적으로 A가 더 오래되었느냐 B가 더 오래되었느냐 정도만 파악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이게 200만 년 전, 3억만 년 전 이런 식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 우리 사람 이름 나오면 되게 중요하잖아.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사용을 해서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을 했대요.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을 해서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냈대요.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수년간 더욱 개선되어 갔으며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이 됐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앞에 1문단에서는 대나 기를 확립은 했으나 상대적인 시간만 알 수 있었을 뿐 절대적인 시간은 알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나왔고, 이 2문단에서는 러더포드 덕분에 이런 절대적인 시간을 확립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법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건 그 암석 내에 남아있는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 암석이 오래됐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1905년 러더퍼드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시각을 알아냈다라는 거고, 그 방법은 남아있는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 정도. 그리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말들이 선지에서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인위적으로.
자, 그럼 이 문단에서는 뭐 이 정도만 이해해주면 되는 거였죠. 자, 3문단 내려갈게요.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징을 활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 뭐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겠지. 과연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을 했는가? 자, 내려가 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다.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자, 3문단 정리하면서 갈게요. 3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 덕분에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가인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방사성 동위원소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핵 설명을 하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에서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대. 예를 들면 양성자 개수가 뭐 6개면 탄소, 뭐 8개면 뭐 딴 거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내용일치로 나오면 중성자 개수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자, 질문 다시 갈게요. 탄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고 산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로 딱 보이네요. 정말 양성자 수에 따라서 탄소일 수도 있고 산소일 수도 있는 거네. 그쵸? 그런데 같은 원소라고 해도 원자핵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게 있는데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예를 들면 비문학 지문에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탄소의 경우에는 탄소 12는 원자핵에 양성자가 6개, 중성자 6개 들어가 있고 탄소 14는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원소이더라도 그 안에서 중성자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숫자가 달라지네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류를 동위원소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3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만나면 양성자 개수에 따라 일단 원소 종류가 결정이 되고 동일한 원소, 같은 원소라고 해도 같은 원소일 때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동위원소라고 했고요. 그 예시로 탄소 12와 탄소 14를 언급을 해줬었어. 자, 그러면 동위원소의 개념이 나왔네요. 동위원소라는 건 같은 원소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애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겠네요. 자, 그럼 3문단 다시 정리해보면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고 그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자, 내려가 볼게요.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대요. 이거는 비문학 지문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얘기라서 혹시 모르는 얘기였다면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위원소 중에서는 양성자 수가 중성자에 비해서 너무 많거나 혹은 반대 이유, 즉 양성자 수가 중성자에 비해서 너무 적거나 할 때는 불안하겠죠. 그 불안정한 원소들. 그럼 어떻게 가겠어?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바로 방사선 붕괴 혹은 핵붕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4문단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자연계는 불안정해서
안정으로 가려는 속성을 보인다. 그래서 동위 원소 중에서도 양성자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양성자의 개수가 너무 적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을 하고 방사선 방출하는 만큼 에너지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정된 상태가 된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방사선 붕괴라고 한다. 혹은 핵붕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동위원소 중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원소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방사선을 스스로 방출해서 에너지를 잃는 과정을 거치는 원소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에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고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서 중성자 1개가 붕괴가 됐다는 건 중성자 1개가 방출이 됐다는 거죠.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질소 14가 된다. 자, 그럼 질소 14는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였죠. 그러면 질소 14가 되기 전인 탄소 14는 몇 개였을까? 아마도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6개이지 않을까요? 아니지, 반대로 말했네.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8개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자, 붕괴 전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 모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한대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기 이전인 탄소 14가 모원소고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질소 10소가 자원소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부분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념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모원소는 붕괴 전, 그 다음에 자원소는 붕괴 후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문난.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럼 여기까지. 오문단에서 중요한 건 반감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인데 반감기는 모원소의 개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한대요. 그런데 모원소 개수가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의 개수는 늘어난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모원소와 자원소 전체 개수의 합은 변함이 없겠죠. 첫 반감기 때는 처음에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는 또 반으로 줄어서 4분의 1, 그 다음은 또 반으로 줄어서 8분의 1. 그럼 그 다음은 몇 분의 1일까?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에는 1대1로 같아지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1대3, 세 번째 반감기에는 1대7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모원소의 개수고 여기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라고 하고 이거 반감기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모원소의 개수가 2분의 1로 줄어들죠. 물론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의 개수는 늘어나고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 되는 지점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모원소의 개수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이때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일 때는 모원소의 개수가 8분의 1로 줄어들고
이때는 1대7로 비율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는 다른데 탄소 14는 5730년, 포타늄 40은 13억 년, 우라늄 238은 44억 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정말 다 다르네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통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선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대요. 가령 또 예를 들어주죠.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늄 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한 결과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라는 건 반감기가 2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포타늄이었으니까 반감기가 13억 년 전이거든. 그러면 얘는 반감기를 2번 거친 걸 말하니까 2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해 갔죠? 포타늄 40의 반감기가 13억 년이야. 근데 그걸 한 번 더 거쳤다라는 건 얘가 지금 26억 년 지났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이제 2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본인이 다시 한번 지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자신이 내용을 잘 정리를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거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해. 우리 중간고사 때 보면 지문의 내용을 정말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 시험 본 문제 아니었어도 틀린 친구들이 있었잖아. 그때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 물론 그 순간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다시 읽지 않고 풀었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의심이 들었어.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수업을 할 때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이해를 한 척 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 정도였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영상으로 내가 대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다시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질문을 또 할 거고요.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도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야. 이번에는 나에게 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또 허락을 받기 위해서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정말로 이해가 됐는지를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또 실수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다시 한 번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필기해준 요 부분 있잖아. 이거는 아마 너네가 필기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너네 말로 정리를 해도 되고 좀 간단하게 적어도 됩니다. 아니면 요 윗부분에 정리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도 괜찮고요.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